이 집 팔아야 합니까? 3억이 사라졌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도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열었고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3억. 남편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이 집은 전세를 4번 옮겨 다닌 끝에 50이 넘어 겨우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아이들 결혼도 여기서 했고 손주도 여기서 안았습니다. 그 집의 가격이 순식간에 3억 원이 빠졌습니다. 은퇴한 60대 부부, 이제 월 수입은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은 없습니다.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집값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해는 평소처럼 떠 있었고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도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휴대폰 화면 속 숫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아침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고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며칠 전보다 또 내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1억, 그리고 어느새 2억. 오늘 확인한 숫자는 3억이었습니다. 3억 원이 빠졌다는 건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모아 쌓아 올린 시간의 일부가 숫자로 깎여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남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오르는 국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사던 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전세를 4번 옮겼습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집주인 사정 때문에 짐을 싸는 날이면 아이들은 묻곤 했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 생겨요? 그 질문이 가장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어서야 대출을 안고 겨우 이 집을 계약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던 날 남편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떨림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이제 숫자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미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올랐을 때는 팔 생각도 없었는데 내렸을 때는 이미 손해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가격이 아니라 심리의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당장 팔 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숫자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현역 시절에는 다시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다시 벌 기회보다 지켜야 할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 차이가 숫자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비쌀 때 산 건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다들 그 가격이 맞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이 제일 싸다는 말이 어디서나 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주변 이웃도, 지인도, 뉴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안심이 되기도 했고 결정을 쉽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장은 말이 없습니다. 오를 때도 말이 없고 내릴 때도 말이 없습니다. 그저 숫자만 바뀝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이들 졸업식 사진, 손주 돌잔치 사진. 이 집은 가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은 그들의 자산 대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노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혹시 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질문에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팔면 손해가 확정됩니다. 안 팔면 손해는 종이 위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면
그때도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집은 안전하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모든 계획이 다시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연금은 충분한가? 의료비는 대비되어 있는가? 혹시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하는가?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가? 질문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사는 걸까? 아니면 집에 묶여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3억이 빠진 날 그들은 단순히 가격을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노후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뭐 먹을까? 손주 언제 오지?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만약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만약에 병원비가 크게 나오면, 만약에 더 떨어지면, 만약에 우리가 오래 살면. 은퇴 전에는 이런 가정을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불안을 잠재워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장치가 없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이미 일부는 생활비로, 일부는 금융상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나오지만 넉넉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은 됩니다. 하지만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지출은 생각보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병원비는 갑자기 생기고 집수리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갑니다. 가전제품 하나가 고장나도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자산 대부분이 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그 집은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비, 재산세, 유지비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그 비용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지출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남편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집을 판다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대출은 거의 없지만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사비, 그리고 무엇보다 손해본 느낌이 따라옵니다. 팔면 현금은 생깁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합니다. 안 팔면 지금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남습니다. 그 불안은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늦게 움직이는 건 아닐까? 더 떨어지기 전에 결단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혹시 너무 집에만 기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노후 대비의 상징이었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을지도 모릅니다. 집 하나면 괜찮겠지.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통장 잔고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연금 수입, 월 고정 지출, 예상 의료비, 여행 계획은 잠시 보류했습니다.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당장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15년을 생각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는 있겠지. 근데 버티는 게 답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버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결과를 만듭니다. 시장이 더 떨어지면 기회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다시 오르면 괜히 팔았다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심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예전 생각나요? 집 없던 시절이 더 무서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없음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두려움의 본질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남편은 앱을 덜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손이 갑니다. 가격은 또 조금 움직였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이제 그들의 고민은 단순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집이 우리를 묶고 있는가?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팔면 손해, 안 팔면 불안, 집값이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힘든 건 두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결정을 쉽게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큰 돈이 걸린 문제라면 더 오래 고민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결국 오르지 않겠어?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조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결국이 언제일까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60대에게 시간은 예전과 다릅니다. 30대의 10년과 60대의 10년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버틴다는 말은 결국 기다린다는 뜻이고 기다린다는 말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자신들에게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들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겨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는 방법,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선택지는 있었지만 어느 것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더 후회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해를 확정하기 싫은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그들의 지난 시간을 담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벽 한쪽에는 아이들의 키를 표시해둔 연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을 지우고 다른 집으로 가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현실을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사는 건지, 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건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후반의 방향을 묻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팔면 손해 같습니다. 안 팔면 불안합니다. 그 사이에서 결정은 자꾸만 미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정을 미룰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격이 다시 오르면 괜히 고민한 시간이 아깝고 더 떨어지면 왜 그때 움직이지 않았는지 자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딜레마는 정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또다시 부동산 전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닥이다. 아직 더 남았다. 조만간 반등한다. 장기 침체다. 전문가들의 말은 서로 달랐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죠. 그 말은 단순하지만 어려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택. 그건 남들보다 빨라야 하는 선택도 아니고 남들보다 늦어야 하는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는 선택. 우리 마음이 견딜 수 있는 선택. 그 기준이 처음으로 대화 속에 등장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건 아닐까? 아내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집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안에 묶여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문제의 본질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부동산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에서 오고 있다는 것.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집 안에서 조금씩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당장 내리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기준으로 결정하자. 그 약속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일부러 집값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집값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은 집은 안전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고민을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흔들리자 모든 계획이 다시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집 유지 시 10년 비용, 예상 의료비, 여행이나 여가 비용, 혹시 모를 큰 지출, 그리고 아내는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병원이 가까운가, 계단이나 구조가 안전한가, 혼자 남았을 때도 살기 편한가. 그들은 처음으로 집값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출 구조와 생활 방식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집이 오를까? 가 아니라 이 집이 우리에게 맞는가? 지금 사는 이 집은 방이 3개입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 2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실은 넓지만 난방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주변 상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집일까요? 아니면 체면일까요? 그 말에 남편은 잠시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상징이 이 집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가는 건 마치 후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작아진다고 해서 삶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3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대로 산다. 생활비를 줄이고 시장 회복을 기다린다. 두 번째, 정리한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한다. 세 번째, 임대를 준다. 월세 수입을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어느 선택이든 장단점이 분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그 말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그 안에서 과거의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환경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비라는 것을, 집값을 맞추는 능력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공간이 목표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기로에 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계속 산다면 기쁨 때문이어야지 두려움 때문이면 안 되겠죠. 그 문장은 이번 고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버티는 선택은 언젠가 후회가 됩니다. 반대로 확신으로 내린 선택은 결과가 어찌 되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시선은 가격표에서 서로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 질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어쩌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억이 빠진 날 두 사람은 이렇게 결정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하룻밤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더 이야기했고 며칠은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두려움이 선택을 대신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한 번은 가볍게 살아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게 집값은 아니잖아. 그 문장이 이번 고민의 결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급하게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생활비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혹시 모를 의료비를 대비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를 몇 군데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접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작은 평형도 둘러보고 임대 가능성도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결단하지 않고 정보 속에서 선택하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다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숫자가 자신들의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억이 빠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3억이 삶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도 결국 버텼어요. 맞습니다. 집이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세를 전전하던 날도 있었고 대출 이자를 걱정하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서 있으면 됩니다.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게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집값이 떨어졌을 때 서로를 바라본 그 순간이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 그들은 집을 지킬지 언젠가 정리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정했습니다. 공포로 결정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 결정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3억이 사라진 날, 그들은 잃은 게 아니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삶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시장은 오르고 내립니다. 숫자는 변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집값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산이 줄어들 때 진짜로 시험받는 건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시장은 흔들려도 선택의 기준만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기준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장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집값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3억이 빠진 날, 이 부부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준비로 선택하겠다는 기준, 남들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추겠다는 기준. 집은 자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심은 항상 사람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집을 지키려 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지키십시오.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